시사 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삼성전자와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들이 11년 넘게 이어온 분쟁을 해결하기로 했죠. 어제 삼성전자 사측 또 백혈병 피해 단체인 반올림은 합의문에 서명식을 했고 또 반올림은 오늘 해단식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가장 열심히 활동해 오신 분이죠. 고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반올림 대표의 말씀 잠시 후에 직접 들어보겠고요. 자, 2부 시간에는요, 이 댐 사고로 수백 명이 지금 실종된 라오스 현지를 연결해 봅니다. 피해 규모가 너무 커서 우리 정부도 긴급 구호단을 파견하고 있는데요. 댐이 붕괴된 거냐, 유실된 거냐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국내 기업인 SK건설에서 만들던 댐이라 사고 책임과 관련한 공방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까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사자키 특집기획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마련되어 있는데 오늘은 요즘 들어 부쩍 심각해지고 있다는 10대 청소년의 이상한 자살 문화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라이브로 방송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하죠.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1212로 보내셔도 되고요. CBS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는 무료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CBS 레인보우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언제든 지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근무하던 노동자 황유미 씨가 2007년 백혈병으로 사망하면서 반도체 백혈병 분쟁 지금 11년째 이어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 삼성전자 또 백혈병 피해자 측이 이 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을 무조건 수용하기로 합의하면서 사실상 상태가 종결됐습니다. 1000일 넘게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온 단체 반올림도 오늘 해단식을 갖고 농성을 풀었는데요. 자, 지난 11년의 그 힘든 시간 버텨오신 고 황유미 씨의 아버님 황상기 씨 반올림 대표이기도 하시죠. 지금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황상기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올림의 황상기입니다. 네, 이제 그 천막 다 걷었나요? 네, 지금은 천막을 지금 전부 다 걷었고 저녁에 이 마무리 이 문화제를 하려고 문화제 행사 중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조정위원회가 이제 중재안을 아직 내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어떤 중재안이 나올지 모르는데 반올림 측에서는 일단 어떤 중재안이 나오든 무조건 동의하겠다고 합의하신 거잖아요. 네, 그 조정위원장님이 먼저 번에 1차 조정을 했었는데 조정을 해갖고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삼성 측에서 거부하는 바람에. 예. 예, 그로부터 지금까지 3년이 훨씬 더 이 삼성 딜라이트 간 이 앞에서 천막을 쳐놓고 오늘까지 1023일째 농성을 해왔습니다. 예. 그 농성을 길게 해오다 보니까 이 조정위원장님이 2차 조정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조정을 하는 그 조건은 반올림 그 조정위원장님이 그 반올림 사정도 잘 아시고 네. 또 삼성 사정도 잘 알고 계시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조정위원장님이 이 반올림과 삼성의 문제를 중간에서 적절히 잘 그대로 이 보상과 사과하는 방안을 만들어내면은 예. 반올림과 삼성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유를 달지 않고 예. 무조건 내고 승복하는 조건으로다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조정위원장 입장에서는 양쪽이 다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내가 중재안을 내겠다. 이제 이렇게 통보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황 대표님이나 반올림 측에서는 어떤 중재안이 나올지 사실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받아들이겠다라고 동의하시기 쉽지 않았을 텐데 동의하시게 된 계기가 뭐냐고요? 길게 동안 여기저기 농성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은 이 삼성 반도체 공장과 AC 공장에 다니다가
피해를 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또 그렇죠. 환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쉽게 가까운 사이로 보면 우리 한혜경 씨 같은 경우에 그 1급 장애를 입었거든요. 그 예. 뇌종양으로다가. 예. 근데 길게 동안 이어오다 보니까 이분들 그 치료도 잘 안 되고 아. 그다음에 돈이 없으니까 치료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또 이 보상도 안 되니까 집에 그 생활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네. 예. 그래서 저는 이 상당히 좀 이 문제를 가지고 제 뜻대로 좀 하고 싶었는데 예. 조정위원장님을 포함해갖고 우리 이 피해자 측에서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아하. 예, 조정위원장님이 조정안을 내놓으면은 예. 조정위원장님이 그 반올림 문제도 잘 알고 삼성 입장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 여기에서 이제 조정위원장님의 문제를 내놓으시면은 우리 반올림에서는 무조건 내고 승복하고 예. 삼성도 어떠한 이유를 달지 않는 걸로다가 합의를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황상기 대표께서는 따님을 잃은 지 벌써 11년이 넘었습니다만 네. 지금 시급하게 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 그 환자분들, 그분들 네. 생각해서 어찌 보면 양보하신 거군요. 예, 상당히 여러 명 계시는데 그분들이 지금 삼성으로부터 이 보상과 치료를 받지 못해갖고 상당히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어제 합의하시면서 우리 황 대표님 눈물 흘리시던데 그게 그런 예. 마음이었습니까? 예. 네. 예, 그런 마음도 또 있었고요. 예. 또 하나를 보면은 우리 유미가 백혈병이 걸린 지가 꼭 만 13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2005년 6월 달에 병이 걸렸으니까요. 예. 그런데 이렇게 이 삼성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노동자들이 암에 걸리고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방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 보면은 다 힘없고 떼고 없고 가난한 노동자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가난한 노동자에서 정부는 이 사업장을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도 있고 감독할 책임도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정부는 여태까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그런 제재나 감독권을 행사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예. 또 삼성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 노동자, 네. 자기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암에 걸리고 죽은 노동자들은 이 보듬어 주는 모습이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보여졌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업계 입장문을 발표할 때는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막 났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할 때에는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치료받아야 하는 그 환자들, 또 예. 아직도 위험이 있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도 노동하고 있는 노동자들, 그들을 예. 생각해서 이제는 빨리 뭔가 좀 이 합의안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이제는 더 이상 미루면은 지금 이 치료를 받고 있는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이 더 위험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더 이상 제 이 마음만 내 배짱만 내밀을 수가 없는 사정이었습니다. 예. 예. 그 사이에 우리 황 대표님 저와도 여러 번 인터뷰하시면서 예. 따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는데 예. 약속 지키셨나요? 예. 저는 어제 삼성하고 2차 조정을 받아들이는 걸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네. 저는 유미하고의 약속은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예. 유미가 병이 걸렸을 때 치료 받을 적에 유미 병 걸리는 원인은 반드시 삼성 측에 있고 어떤 경우라도 이 유미 병 걸린 이유를 제가 밝히겠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거든요. 유미가 살아있을 적에. 네. 그러면은 유미 이 병 원인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현재 불승인은 냈지만은 예. 법원에 의해 갖고 백혈병이 산업재해라는 것을 판결을 받았고 예. 또 유미하고 같이 일했던 동료들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암에 걸린 것도 이 삼성과 대화로서 이제 조정위의 대화로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네. 발판을 마련했기 때문에 예. 유미하고의 약속은 저는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조만간 나오게 될 중재안의 핵심 내용은 어떻게 네. 보상할 것인가, 보상. 예. 그다음 예. 삼성이 어떻게 사과할 것인가, 사과. 예. 예. 앞으로 어떻게 이런 질환이 전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할 것인가, 이 세 가지 대목인데, 예. 황 대표님이 그 세 가지 대목에서 요구하시는 사항을 간략히만 한 말씀씩 해주시면, 보상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저는 여태까지 삼성에도 대고는 보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상하라고는 요구를 안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는 조정위원장님이
이 반올림 사정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 이 반올림 그 식구들 환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조정위원장님하고 그때 그 얘기하거나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조정위원장님이 또 이 정신적인 압박을 받으실 것 아닙니까? 아하. 네. 또 알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예. 삼성도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삼성도 얘기를 할 것이고. 예. 네. 그러면은 그 조정위원장님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갖고 또 그 조정하는 데서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 조정위원장님한테 개별적으로는 다 그 입장 전달을 다 하신 거니까 예. 굳이 언론에 밝히지 않겠다. 네, 알겠습니다. 예. 삼성의 공식적 사과는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예. 삼성에서 이 사과 문제도 이제 그 언급을 했는데요. 네. 우리 이 조정 위원장님한테도 제가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정위원장님이 그 피해자 입장을 충분히 감안할 거고 삼성 입장도 감안해서 이 문제도 그 슬기롭게 좋은 그 안을 내놓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장 환경 개선 등의 예방 대책도 철저하게 나와야 되겠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언제쯤 그 마지막 중재안이 나오게 될까요? 네, 지금 어제 7월 24일 날 이제 그 합의서 서명을 했는데요. 네. 약 한 2달 남짓, 그러니까 한 9월 말에서 10월 초쯤이면은 아마 이 조정안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2개월 정도 걸린다.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황 대표님 지난 세월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네, 여태까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저희가 도움도 못 되드리고 우리 사회에 정말 큰 역할을 해내셨네요. 황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반올림 대표 황상기 대표였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법관 3명이 이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 후보자 3명 인사청문회가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저께 김선수, 어제 노정희, 오늘 이동원 후보자. 두 사람은 끝났고 이동원 후보자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 대법관 인사청문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좀 너무 주목을 못 받는 것 그러네요. 같아요. 예. 우리라도 좀 정리해 봅시다. 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자,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자면은 일단 이번 후보자들의 성향이 좀 제각기 다릅니다. 다양하다는 거죠. 김선수 후보자는 상대적으로 많이 소개가 됐는데 평생 인권 변호사만 지낸 진보 성향. 노정희 후보자는 첫 판사로 임용돼가지고 잠깐 변호사 하다가 다시 법원으로 돌아갔는데 판사 중에서는 조금 진보적이라고 할까? 중도 내지 중도 진보 이 정도고 예. 이동원 후보자는 줄곧 판사를 지냈는데 대법원 재판연구관도 지냈고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고요. 네. 대법원의 다양성을 좀 키운다. 이런 고려가 있었겠죠. 그럼요.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청을 했는데 분명히 그런 면이 있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주로 정통 엘리트 법관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50대 그렇죠. 서울대 남성. 예. 이런 조금 보수적인 인물들을 많이 채웠는데 좀 바뀐 거죠. 그렇죠. 네. 청문회 쟁점이 된 건 어떤 거예요? 일단 아쉬운 게 세 사람 다 다운 계약서가 있었어요. 아하. 노정희 후보자는 배우자가 2003년 2월 25일 아파트를 4억 2,900만 원에 매수하면서 3억 1,450만 원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당시 관행에 따른 것으로 탈세 목적에 의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 예. 이동원 후보자도 2001년 4월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순회동의 청구 아파트를 2억 3,600만 원에 매입하면서 매매 대금을 약 6천만 원으로 기재 1억 7천만 원 이제 깎아서 신고한 거죠. 네.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 세금을 납부할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랬고 앞서 김선수 후보자도 2000년 11월에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양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4억 7,500만 원인데 2억 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네. 이게 그러면 불법이에요? 불법은 아닌 거예요? 이게 위법, 탈법 정도 되겠는데 2000년대 초반이죠. 세 사람 다. 네. 이때는 그 실거래가 신고 강제 규정이 없었긴 해요. 맞아요. 네, 근데 이 밖에도 위장 전입, 자녀에 대한 미신고 증여 의혹 등이 이제 두루두루 있었는데 다른 청문회 때 나온 건들에 비해서 더 심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전문직이나 고위층들이 흔히 저지르는 도덕적 문제들에서 세 사람 다 자유롭지 않은 거죠. 그러네요. 예.
그다음에 뭐 성향, 뭐 소신 이런 것들이 또 쟁점이 되지 않았나요? 네,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다양했어요. 김선수 후보자하고 이동원 후보자는 많이 대조적이었습니다. 특히 이동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 국가보안법 자체는 문제가 없다. 낙태죄 폐지에 대해 가지고도 낙태죄는 존속돼야 한다. 이렇게 의견을 밝혔으니까 상당히 보수적이죠. 네. 하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 노정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형제 폐지 쪽인데 이동훈 후보자는 사형제도 자체는 존속 여론이 좀 더 많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최근에 쟁점이 된 그 법원 행정처 논란에 대한 질문도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세 사람 다 단호한 태도를 취했어요. 네. 사법거래 의혹, 법원 행정처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취했고 법원 행정처 해체할 수 있다. 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결국은 대법원장이 결정하는 거지만 대법원장의 결정은 대법관들의 이런 뭐 중진을 모아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분들이 대법관이 된다면 그쪽에 힘을 실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대법관들은 이제 대다수가 엘리트 판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또 많은 사람들이 법원 행정처 경력자들이었어요. 승진 코스죠. 그렇죠. 예. 이 세 사람 다 법원 행정처 경력이 없습니다. 뭐 예. 김선수 후보자는 판사가 아니었으니까 당연한 그렇죠. 거고요. 네. 예. 통과 전망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 통과가 아주 쉬울 것 같아요. 보수 성향이라서 오늘 자유한국당도 만족하고 여당에서도 성향은 보수적이지만은 소신이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아주 만족스럽다. 다들 칭찬을 했고 공통적으로 좋아요. 노정희 후보자는 우리법 연구에 몸을 잠깐 담았던 게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지적했는데 뭐 두루두루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김선수 후보자만 남네요. 상대적으로 김선수 후보자가 이제 진통이 좀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통진당 그 변호인이었던 거 여기에 해산할 대해서 때? 자유한국당 등에서 이제 크게 문제를 삼고 있는데 근데 이게 뭐 지금 국회 분위기가 뭘 보이콧한다든가 뭐 몸으로 할 거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자유한국당이 지금 그럴 때가 아니죠. 그럼요. 예. 표 계산을 해보면은 민주당의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찬성하고 바른미래당도 찬성표가 꽤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은 통과 자체는 세 사람 다 문제가 없을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이야기입니다는 민감용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도 이제 어제 있었고 여기는 바로 청문 보고서 채택이 됐어요. 취임했잖아요. 그렇죠. 바로 예. 취임이 됐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청문회 전국이 쭉 이어질 겁니다. 예. 개각도 있을 것이고. 대법원의 다양화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출근길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입니다. 화제의 뜬 뉴스들 정리해드립니다.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뭐 태풍이 하나 올라온다고요? 네, 최근 들어서 뭐 서울이 몇 도다, 경북 어디가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 이런 뉴스만 전했는데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새벽 괌 부근에서 12번째 태풍 종다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현재 강도는 약이고요. 크기는 소형이지만 다음 주 월요일인 30일 새벽 3시쯤이면 독도 동쪽 해상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기상청은 태풍이 약화 단계로 위치의 불확실성이 높다며 이동 중 세력 약화로 한반도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더위를 가시게 해주는 효과 기대하는 게 뭐 별로다 이런 얘기네요. 기상청 얘기는. 예, 뭐 와봐야 한반도 근처에 가깝게 와봐야 결과를 알 수 있는 건데요. 네. 그것보다는 이 종다리라는 태풍의 이름 때문에 누리꾼들이 재미있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다리라는 태풍 이름은 북한에서 태풍위원회에 제출한 것인데요. 예. 회원국들이 이름을 제출해서 한 140여 개 정도 목록이 있어요. 그중에 1번부터 순번을 정해서 140여 개를 다 쓰면 다시 1번으로 태풍 이름이 명명됩니다. 예. 이 종다리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새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참새목 새 이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컴퓨터 바탕화면에 새 폴더를 만들 때 자동으로 이름이 만들어지는 폴더명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예. 뭐 찌르레기라고도 만들어지기도 하고 논병아리 매 기러기 이렇게 새 이름으로 쭉 폴더명이 만들어지는데 한 누리꾼은 자신의 폴더 특히 이 종다리 폴더에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담겨 있나 봐요. 그래서 내 폴더처럼 좋은 것만 가져와줘 이런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이에 달린 또 댓글이 바탕화면에 아무리 새 폴더를 만들어도 종다리는 안 생겨요. 아, 종다리가
와야 하는데 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네. 아이고, 무더위 좀 가시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또 성민이 사건이 계속 검색되던데 이게 어떤 거예요? 한 시민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23개월 된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라는 청원글을 올리면서 2007년에 있었던 성민이 사건이 재점화된 건데요. 2007년? 그렇습니다. 2007년 5월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23개월 된 아기 이성민 군이 숨진 사건입니다. 성민이는 당시 얼굴과 몸에 멍과 손톱 자국 등 학대로 의심되는 상처가 무척 많았습니다. 6살이었던 성민이 형은 어린이집 원장의 남편이 성민이의 배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 등을 때렸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부검 결과 직접적 사인은 외부 충격에 의한 소장 파열로 인한 복막염이었는데요. 잘린 장에서 나온 이물질 때문에 복강 내 염증이 폐혈증으로 진행됐고 네.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11년 전 사건인데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원장하고 남편 처벌받았죠? 네, 성민이를 때려서 숨지게 한 혐의로 상해치사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아동학대로 의심된다는 부검의와 그리고 법의학 박사들의 소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특히 성민이 형의 진술도 증언 능력이, 그러니까 당시 6살이었기 때문에 증언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아하. 대신 어린이집 원장 부부의 주장인 성민이가 피아노 위에서 놀다 떨어져 숨졌다라는 게 받아들여져서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예. 이후 항소심에서 일부 학대를 인정해 원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그리고 원장 남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이들 부부 모두 수감 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상태고요. 근데 10년이 훨씬 지났는데 이 청원글을 다시 올린 것은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돌도 안 된 아기가 어린이집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 등 또 CCTV를 통해서 아이의 얼굴 또 몸을 모두 이불로 눌러서 숨지게 한 사건 등 이런 것들이 자주 발생하게 되면서 예. 청원글로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해서 청원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청원글을 쓴 이 시민은 오래된 사건이라서 이 성민이 사건 같은 경우 재수사가 어려운 건 알지만 아직도 아이들이 학대와 사고로 죽어나가고 있다며 이해할 수 없는 형량과 심지어 처벌을 받지도 않은 법들은 꼭 개정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나라의 국민의 인식이 꼭 바뀌어야 하고 관련법을 꼭 개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현재 해당 청원글은요. 25만 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라서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요. 아동학대 이제는 근절해야죠. 그렇습니다. 또 다음 뜬 뉴스는요? 인도의 가난한 현실을 고발하기 위해 찍은 사진이 빈곤 포르노다라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빈곤 포르노? 네, 일단 사진 설명을 드리면 두 손으로 눈과 얼굴을 가린 깡마른 아이들이 고기와 과일 등 진수성찬이 차려진 식탁 뒤에 서 있는 사진인데요. 아하. 인도의 빈곤 실태를 고발하기 위해서 꿈의 음식이라는 제목으로 기획된 연작입니다. 네덜란드에 있는 한 재단에서 기획한 건데 사진 작가는 사람들이 식탁에 앉아 먹고 싶은 음식들을 상상해보라고 주문했다는 설명도 달아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깡마른 아이들 앞에 그렇게 진수성찬을 차려놓은 사진, 보기 불편하네요. 예, 그래서 빈곤 포르노라는 비판에 시달리고 있는 건데요. 예. 아동들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주목을 끌기 위해서 충격적인 이미지만 부각했다라는 겁니다. 네. 특히 빨간 식탁보에 차려진 음식이 플라스틱 모형으로 알려지면서 비판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명선 기자였어요. 시사잡기 1부 마치겠습니다. 7시 5분 2부에 다시 뵙죠. 퇴근길에 만나는 알찬 시사정보,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라디오 레인보우 앱을 통해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도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오스에서 국내 기업인 SK건설이 시공 중이던 수력발전댐이 유실 혹은 붕괴해서 수백 명이 실종 사망하고 6,600여 명 이재민이 발생했죠.
근데 뭐 사고 원인을 두고 SK건설 측과 라오스 쪽 입장이 좀 갈리며 논란도 벌어지고 있고요. 마침 오늘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이 댐 건설 중에 자체 결함이 있었다 이런 의미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진실 게임의 중요한 단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후에 직접 설명 좀 들어보겠고 먼저 라오스 현재 상황은 어떤지 현지를 연결합니다. 라오스 한인 회장이십니다. 정우상 회장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사고가 난 곳이 그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엔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예, 한 700km 떨어진 남쪽에 있습니다. 아, 지금까지 라오스 현지 언론도 계속 보도를 하고 있을 텐데 집계된 피해자, 희생자들이 몇 명 정도라고 나옵니까? 지금 현재 11명이 사망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예, 11명 사망이고, 이제 구조자가 2,851명을 구조했고, 추가로 3,000명을 더 구조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방금 조금 전에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실종된 사람이 수백 명이라던데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실종된 사람은 아직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페이스북에 나오는 걸로는 한 100명 정도 실종자가 있는 것 같다고 지금 페이스북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현재 아타프 주 정부에서 발표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아직 발표는 안 나왔습니다. 예. 그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도 우리 한인들이 좀 거주하는 지역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쪽에는 저희들 한인들이 단 한 번도 거주를 하지 않고 있는 아주 남쪽 지방입니다. 뭐 유명 관광지가 있어서 관광객들이 자주 가는 곳도 아닌가요? 예, 거기는 관광지가 아니라 우리 한국 분들이 주로 관광은 오시면 저 북쪽으로 가십니다. 네. 북쪽으로 가시는데 여기는 최남단이기 때문에 예. 현재 관광지는 없는 형편입니다. 예. 지금 뭐 일단 복구 작업은 시작되고 있답니까? 뭐랍니까? 아직은 복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좀 완전히 빠져야 복구를 시작할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예. 계속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답니까? 현장에? 지금은 오늘은 소강 상태랍니다. 지금은. 다행이네요. 예. 워낙 뭐 라오스 현지 분들 피해가 커서 우리 정부에서도 구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고 현지 한국 대사관에서도 비상 상황반 운영 중이라면서요. 예, 지금 현재 우리 심성춘 대사님께서 현장에 가가지고 지금 현장에 계십니다. 네. 자, 국내에서 근데 지금 사고 원인을 놓고 논란이 있습니다. 뭐 현지 언론은 댐이 붕괴했다고 하는데 이 시공하고 있는 SK건설 측은 붕괴가 아니라 흙댐의 일부분이 유실됐다 이렇게 엇갈리는 입장을 내놓는데 현지 언론들은 사고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보도합니까? 현지에서는 붕괴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붕괴보다는 저번 주 일주일 동안에 비가 일주일 동안에 1,100mm가 왔습니다. 네. 그리고 22일 일요일 날 하루만 440mm 비가 오다 보니까 23일 월요일에 이제 도로가 조금 침수되고 물이 넘치길래 이 PMPC라는 회사가 서부발전하고 SK 태국회사 라오스 정부가 이제 4개사가 합작회사입니다. 그 회사에서 라오스 정부에다가 이제 범람회가 유실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민들을 대피시켜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 보내고 이제 댐이 위에서부터 유실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댐이 이제 물이 많이 밑으로 흘른 겁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5억 제곱미터가 흘렀는데 한국 언론에는 50억 제곱미터로 나와 있어가지고 물 양이 한 10배 정도 더 내려간 걸로 한국에서 보도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50억 제곱미터라고 보도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5억 제곱미터다. 5억 제곱미터. 그리고 정우상 회장님이 알고 계시기는 댐의 일부가 유실된 걸로 알고 있는데 라오스 현지 언론은 전부 붕괴라고 보도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물이 좀 빠지고 나면 철저한 조사 후에 이제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아무튼 그 현지 공사에 동원됐던 우리 한국 인력들도 현재로서는 안전은 다 확인된 거죠? 전부 안전하게 다 계신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피해가 더 커지지 않기를 좀 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오스 한인 회장 정우상 회장의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조금 아까 소개해드렸죠. 현지의 그 댐 건설 중에 자체 결함이 있었다. 이런 의미의 보고서를 발표한 더불어민주당의 권칠승 의원을 연결해 봅니다. 권칠승 의원 안녕하세요.
네, 권칠승입니다. 네, 어떤 보고서를 입수하신 겁니까? 이제 서부 발전으로부터요. 네. 라오스 세남로의 보조댐 붕괴 경과 보고라고 하는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예. 그 내용이 어떻게 거기에 보면 이제 사고 경위라든가 이런 네.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소개해 주시면요. 보고서 내용을. 보고서 내용은 이제 7월 20일 금요일인데요. 댐 중앙부에 치마가 발생했고, 네. 이제 7월 22일에 댐 상단부에 이 균열 치마가 발견이 돼서 이제 복구 장비들이 이제 왔고요. 예. 그다음에 7월 23일 월요일에는 이날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고가 생긴 건데요. 예. 댐 상단부가 한 1m 정도 치마가 되고, 예. 그렇게 되니까 이 회사가 이제 PNPC라는 회사거든요. 네. 이 PNPC라고 하는 회사가 주 정부에 주민 대피 안내 협조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23일 날. 네, 23일 오전 11시입니다. 이때가. 예. 그래서 댐 인근 주민들이 이제 대피를 하기 시작했고요. 예.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후 3시 30분경에는 이제 소량의 물들이 이제 넘쳐 흐르기 시작했고, 네. 이때부터 여기 표현에 의하면 댐 붕괴 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붕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네, 예,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예. 5시에는 이제 댐 인근 주민들이 대피를 완료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7월 24일 날 이제 5억 톤이 방류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방금 그 보고서를 작성한 주체는 서부발전이라고 그러셨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PNPC라는 회사도 거론하셨는데 SK건설하고 그럼 관계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이 회사가 이렇게 이제 4개 회사가 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SK가 26%, 그리고 한국의 서부발전이 25%, 그리고 태국과 라오스 회사들이 각각 25%, 24% 이렇게 되어 있는 예. 지분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예. 예. 그 PNPC라고 하는 것은 그 라오스 회사인가요? 여기에 있는 이 현재 지금 그렇게 아까 방금 말씀드린 4개 그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4개의 회사가 합작해서 함께 만든 게 PNPC. 그렇습니다. 예. 대략 전부 4분의 1 정도의 지분인데 SK건설이 조금 많네요. 예, 조금 더 많은 일대주주입니다. 네. 자, 지금 그 SK건설 측은 계속 이게 붕괴가 아니고 댐이 아마 콘크리트 댐도 있고 또 그 주변에 흙댐도 있고 이런 모양이에요. 예, 이제 보조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조댐이 5개인데 그 중에서 네. 이제 보조댐이 이제 아마 표기를 ABCD로 한 모양이에요. 그 중에서 네. 보조댐 D가 예. 이번에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그 보조댐 D는 콘크리트 댐이 아니고 흙댐인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SK건설은 그 흙댐의 일부가 너무 많은 비로 인해 유실됐다는 표현을 쓰고 있고, 네. 지금 거론하신 보고서에는 치마가 일어나고 상부에 균열 치마가 생겨서 물이 넘쳐 흐른다. 그럼 그걸 네. 유실로 봐야 하나요? 붕괴로 봐야 하나요? 이게 뭔가요? 예, 이거는 지금 어떻게 섣불리 좀 이야기하기 힘듭니다. 이게 네. 국내에서 일어나는 사건도 아니고. 글쎄요. 또 이제 태국이나 라오스 같은 외국과도 합자로 이루어진 일이라. 그러니까요. 이제 좀 섣불리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은 일단은 지금 구조가 우선이니까요. 네. 생명 구조 작업이 좀 마치고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고 나면. 예. 이제 원인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특히나 SK건설하고 한국서부발전은 함께 지분 참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양쪽에 지금 표현상입니다만 조금 엇갈리는 게 나와서 조금 혼란스럽긴 하네요. 예, 이런 부분도 이제 규명을 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사고 초기라 아마 서로 간에도 좀 그 사고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좀 있는 듯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는 만약 이게 그 많은 비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사고인지 아니면 댐 건설 주체 측의 결정적인 자체 결함이 있어서 생긴 사고인지 이거에 따라서 이 책임 소재가 상당히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게 뭐 자연재해로 판단 난다면 책임 소재는 상당히 좀 분산이 되겠죠. 예.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고 시공상의 문제가 있다고 나온다면 뭐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은 뭐 당연하죠. 한국의 공기업까지 참여한 프로젝트니까. 그렇죠. 그런 거는 저희들이 뭐 당연히 그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섣불리 좀 이야기하기는 힘든 단계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업인 서우발전 또 민간기업인 SK건설 이게 함께 합작을 해서 해외 인프라 건설 사업에 참여했다. 상당히 그 처음부터 주목받았던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사업 시작할 때 라오스 현지에서 뭐 문제가 되거나 쟁점이 됐던 바는 없었습니까? 환경단체들은 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류 지역의 농업, 이게 이제 메콩강에 이제 지류를 막아서 하는 이제 발전소기, 수력 발전소기 때문에요. 하류 지역의 농업, 그리고 또 하류에서 이 민물업, 뭐 내수면업이라고 하죠. 민물업에 상당한 차질을 줄 것이고 또 그에 따른 생태계 교란 이런 걸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메콩강에 이런 그 수력 발전소가 이거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지어졌다면서요? 예. 이 라오스가 이제 수력 발전을 하기에 이제 지리적으로 양호하고 그다음에 전기가 주요 수출품입니다. 수출. 네, 주요 수출품입니다. 아하. 이 댐도 여기에서 발생하는 전기의 90%를 태국에 수출하는 걸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런 수출 주력 상품이라서 좀 지나치게 많은 댐을 지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라오스 현지의 이제 발전 시설 현황은 제가 자신에게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조사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이제 무슨 희생자 줄어들도록 구조를 빨리 하는 게 가장 급선무다. 아까 말씀하신 게 정확한 말씀인데 23일 오전 11시부터 이 대피를 EPNPC라는 회사가 권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 다음에 뭐 5시가 되면은 대피가 완료됐다고 아까 그 보고서에 나와 있다고 하셨죠? 예, 근데 댐 인근 주민이라고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인근 주민 대피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인근 주민만 대피하고 조금 떨어져 있는 쪽까지 대피가 안 된 모양이군요. 예, 그런 부분까지는 지금 아직 좀 확인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나 이제 그 댐 인근 주민들 대피를 하라고 주정부에 협조 요청한 것 그 사실 자체는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 협조 요청을 주정부가 제대로 이행했는지 못했는지 그건 조금 더 규명을 해봐야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는 뭐 청와대까지 나서서 좀 긴급하게 좀 복구를 도울 수 있도록 우리 팀을 보내기로 한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당연히 해야 되겠죠. 예, 우리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뭐 있어 보이는 사고이니까. 뭐 당연히 현장에 가서 긴급 구호를 해야 되는 것은 뭐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긴급 구호 구조 빨리 좀 마무리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철저한 뭐 진상 규명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고요. SK건설 측에서 좀 뭐 발표가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 마치 책임을 좀 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 같은 게 나왔는데 그 대목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 좀 책임을 좀 사전에 좀 뭐 방지 혹은 좀 회피해 보려고 하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 그렇지만 뭐 이런저런 이제 뭐 예단보다는 사고 수습 이후에 철저한 조사를 하는 것, 또 공기업이 관여되어 있는 사업이니까요.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그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물이 범람했다는 식의 표현을 쓰다가 유실이라고 하는 거는 인정하는 쪽으로 입장이 바뀐 것. 요건 좀 지적돼야 되지 않을까요? 예. 뭐 그런 부분들은 지적이 돼야 되고 뭐 앞으로도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는 대로 사실 그대로 밝혀야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여기서 더 진상규명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예, 이게 또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뭐 처음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뭐요? 이번 사고로 이렇게 희생된 라오스 분들 또 실종된 분들 사고로 많은 것을 잃어버린 우리 라오스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보냅니다. 마땅히 그래야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었어요.
김민아의 시사 위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시사위키 첫 번째 항목은요. 이 정치자금법이 뭐길래인데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비극 이후에 이 정치자금법을 고쳐야 된다 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떤 맥락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고치자는 거죠? 이게 이제 현행 정치자금법이 새롭게 국회의원이 되려는 정치 신인이나 낙선을 했지만 뭐 다음 선거를 준비해야 되는 정치인에게는 정치자금 모금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검은 돈의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된다 이런 거거든요. 예. 지금 법에 의하면 현직 국회의원은 후원회를 개설을 해서 개인에게 연간 1억 5천만 원까지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이제 더 2배를 더 모금할 수 있는 그래서 3억까지 모금할 수 있는 뭐 이런 건데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선거 때 후보 등록을 하는 거 외에는 지금 정치자금 모금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네. 다만 이제 2017년에 이제 법이 바뀌어서 중앙당 후원회가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모은 중앙당 후원금을 선거 기간 동안에 이 후보자가 교부받을 수는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정치 신인 또 낙선하고 다시 도전하는 사람한테는 불리하다 이거래요. 그렇습니다. 애초에 이런 법이 생겨난 배경도 좀 분석해 주시면. 이 차떼기로 대표되는 이제 2002년 대선 이후에 이 대선 자금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직접적 원인인데요. 아무 돈이나 아무렇게나 받는 정치 문화가 문제다 이런 차원에서 2004년에 오세훈 의원이 오늘날에 이제 정치자금법을 발의를 해서 이게 통과가 된 것이죠. 네. 여기에는 앞서 설명드린 부분 외에도 지구당을 폐지하고 뭐 운영을 금지한다 이 조항도 있는데요. 이런 좀 제한들이 이 사실상 지역 활동에 이제 밀착하고자 하는 소수 정당에게는 좀 족쇄처럼 작용해 왔다 이런 비판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법을 개정하자는 겁니까? 예를 들면 단체나 법인의 경우에는 좀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있게 하자 대신에 좀 투명성을 높이자 이런 이제 제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대법원 판결 중에 노동조합 집행부가 조합원들에게 기부금을 모은 다음에 이걸 이제 그 정당에 낸 것도 단체가 불법 정치자금을 낸 걸로 봐서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들이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허용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건데요. 하지만 법을 이렇게 개정할 경우에도 이 정경유착이나 입법 로비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좀 지적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행 정치자금법에서도 편법으로 피해가는 방법 많이 나오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일명 이제 쪼개기 후원인데요. 지금 법에 의하면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가 가능하고 한 번에 10만 원씩 연간 120만 원 이하 이 경우에는 익명으로도 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이제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 사실상 단체가 정치자금을 조달을 한 이후에 이걸 여러 사람의 명의로 나눠서 후원금 계좌에 입금을 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런 사례가 있었죠. 이전 정권에서는 이제 전국 청원경찰 친목협의회 일명 청목회가 이 청원경찰법 개정을 위해서 이제 쪼개기 후원을 했다가 처벌받은 사례가 있고요. 맞아요. 또 이번에 드루킹 사건에서도 뭐 경공모가 김경수 지사 등에게 이제 쪼개기 후원을 했다 이런 의혹이 또 나온 바 있습니다. 이걸 이제 기업도 악용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KT가 거의 뭐 100명에 달하는 전현직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뭐 쪼개기 후원을 했다 이 의혹에 휘말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자금법의 문제 좀 고칠 필요도 있는데 고치면 또 부작용도 우려되고 진퇴양난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죽하면 김영란법처럼 좀 극약 처방이 등장을 했겠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인데 이 돈 안 드는 정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려면 단지 법만 고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문화 자체가 좀 더 많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있겠는데요. 다만 최근 사건과는 관계없이 선거 공영제는 좀 더 강화하는 그런 방안은 좀 모색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15% 득표는 전액 선거 비용을 보존해주고 10% 득표는 반액만 보존해주는데 예. 이게 결국 이제 거대 정당에만 유리한 방식이라는 지적이 또 있다는 거죠. 다만 이제 국민 세금이 더 투입이 돼야 될 그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충분한 고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쉽게 결론 내릴 문제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더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되겠고요.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의 정면 충돌 이 점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뭐 하극상이라는 얘기까지 나와서 상당히 심각한데 오늘까지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마주 언쟁까지 나왔잖아요. 이 국회 국방위에서 송영무 장관이 이제 뭐 기무사 문건을 왜 뒤늦게야 보고를 했는가, 그리고 이 기무사 문건의 어떤 심각성 이것을 제대로 인지를 했는가, 이게 이제 논란이 됐는데요. 이 자리에 출석한 국방부 담당 기무부대장인 민병삼 대령이 송영무 장관이 이번 달 초에 있었던
어떤 간담회에서 기무사 문건은 뭐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렇게 폭로를 해서 화제였습니다. 네. 송영무 장관은 곧바로 이 말은 거짓말이라면서 반박을 했는데요. 또 송영무 장관은 이석구 기무사령관하고도 이 개헌 문건을 보고할 당시의 어떤 정황에 대해서 논쟁을 또 벌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당시 장관의 발언 내용을 확인했다면서요. 이 국회가 오늘 확인했다고 하는 거는요. 이 민병삼 대령이 회의에 참석을 해서 송영무 장관 발언을 자필 메모를 한 게 있는데 이걸 다시 PC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석구 기무사령관에게 보고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아하. 당연히 이 문건에는 민병삼 대령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써 있는 것이죠. 그렇죠. 거기에 써 있기는 뭐라고 써 있어요? 송영무 장관이 뭐라고 했다는 겁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검토하기 바란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위수령 검토 문건 중에 수방사 문건이 수류탄급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면 기무사 검토 문건은 폭탄급인데 기무사에서 이철희 의원에게 왜 주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한 내용도 있고 예. 기무부대 요원들이 청와대나 국회를 대상으로 장관 지휘권 밖에서 활동하는 것이 많은데 용인할 수 없다. 그래서 기무사를 개혁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내용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관 허락 없이 문건 유출한 걸 질책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런 얘기인 건데요. 좀 이런 점도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군조직의 특성상 상관이 뭐 그랬다 이렇게 그랬더라도 아니라고 하는데 웬만한 뭐 갈등을 이렇게 드러내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이런 사태에 이른 것은 기무사가 군개혁 여론 앞에서 좀 조직적인 위기감을 지금 강하게 느끼기 때문이 아니겠냐라는 건데요. 예. 이런 맥락에서 좀 보고서에 나온 송영무 장관 발언을 해석을 하면 결국 기무사가 좀 너무 강한 개혁을 피하기 위해서 국방부 장관에게 개헌 문건을 자발적으로 제출했는데 뭐 문제의식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본인 말대로 정부적 판단 때문인지 반응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으니까 청와대나 국회에 자체적으로 뭐 다시 자진납세를 했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장관 위신을 떨어뜨렸다는 얘기가 아니겠느냐. 이런 추측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일단 국회 국방위 논의와는 별개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들이 오후에 회동을 갖고 합의를 한 바가 있는데요. 국방부 특별수사단의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되면 그다음에 국회 국방위와 협의해서 문건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한 건데 아마 여기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 국방위에서는 입씨름이 오고 갈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특별수사단은 기무사 압수수색 했다면서요?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기무사령부 본부의 개헌 문건 작성자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이 압수수색 대상에는 문건 당시에 3처장으로 이 태스크포스, 이 문건 관련 태스크포스를 총괄한 소광원 참모장 그리고 기우진 5처장 등이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예. 또 특수단은 기우진 5처장을 오늘 소환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곧 소광원 참모장도 소환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우선 그 특별수사단의 수사가 좀 빨리 진행이 돼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시사위키 세 번째 항목은요? 여의도의 꿈 1위로 해봤는데요. 이 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갑자기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립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 지난 10일 날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를 통째로 재개발하고 이 서울역과 용산역 사이에 철로는 지하화를 한 다음에 이 공간에다가 쇼핑센터, 공원 그리고 회의, 관광, 전시, 이벤트 시설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23일 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을 해서 대규모 개발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긴밀히 논의해야 한다라면서 이걸 좀 부정적으로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네. 이에 대해서 오늘 박원순 시장이 뭐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게 뭔가 전체적인 계획을 세운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지 어느 날 아침에 당장 뭐 다 개발하겠다는 건 아니다라면서 좀 한 발 물러서는 그런 태도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여의도 개발 계획은 유효하다. 이 점도 재확인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이 박원순 시장 발언 이후에 좀 급반응을 보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김현미 장관이 23일에 여의도와 용산의 경우에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좀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실제 또 관련 기관들의 발표 등을 보면은 김현미 장관 주장에 근거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보도에 의하면은 여의도와 용산의 주요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지금 1억에서 2억 정도 가격이 좀 뛴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걸 몰랐을까요? 왜 박원순 시장은 이런 발언을 미리 했을까요?
이 원래 뭔가 이제 기존의 집단 개발과는 다른 방식을 추진하겠다. 이게 좀 박원순 시장의 주장이었고 그게 이제 도시재생 뭐 이런 걸로 좀 나타났기 때문에 왜 이런 발언을 한 거냐 좀 의아한 대목이 있는데요. 그렇죠. 박원순 시장 말대로 좀 단순한 해프닝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삼선 시장의 다음 계획은 대권 도전일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고려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또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좀 서울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대규모 사업을 남긴 게 지금 없지 않느냐 이런 좀 약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의식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 거죠. 대선은 뭐 아직 멀었는데 벌써 그거랑 연결시키는 게 좀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건 좀 과도한 해석이고 그러지 않아도 지금 민생 문제로 정부가 이제 고민이 많은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꿈틀거리니까 여기에 놀라서 좀 선제 대응을 세게 한 걸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도시계획은 원칙적으로는 서울시 소관인 것이고 특히 용산역, 서울역 일대 개발의 경우에는 국토부하고 코레일하고 사전협의가 없으면 이거는 발표조차 못하는 것인데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미 사전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또 서울시 설명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봐서 상황 파악을 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일단 이미 쟁점이 됐고 부동산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면 또 시간을 오래 끄는 게 꼭 능사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부와 서울시가 같이 좀 현명하게 대처를 하는 그런 방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 시사자키 기획특집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 네,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기획한 생명사랑 캠페인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2018년 한국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10가지 문제들을 선정해서 하나하나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고 대안을 고민해보는 시간 저희가 격주로 지금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주제는 10대의 위험한 자살 문화입니다. 여기에 문화자를 붙여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요즘 이상한 현상들이 있어서 이걸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10대들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답니다. 또 그들 사이에 이 이상한 죽음에 관한 문화도 번져가고 있다. 바로 그 문제를 좀 들여다보자는 것이죠. 현재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김현수 교수를 오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 교수님이 세월호 참사 당시 안산 정신건강 트라우마센터 센터장 맡으셨고 2015년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심리부검센터 센터장 활동하셨고 이 심리부검이라고 하는 게 흔히 이제 스스로 목숨 끊은 사람들의 그 원인 파악하는 이런 거 아니죠? 유가족과 함께. 그죠. 특히 청소년 자살 문제에 아주 많은 관심을 오래전부터 보여오셨잖아요. 청소년기가 정말 중요한 시기이고 청소년기 때 이런 충동에 관해서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에 또 저 자신도 좀 청소년기에 불우한 과정 속에서 뭐 죽음에 관해서 생각을 많이 하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하여튼 주변의 어른들 뭐 선생님들과 잘 극복하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서요. 예, 그렇군요. 그런데 앞에 제가 잠깐 소개했습니다만 10대들의 자살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늘어나고 있습니까? 실제로? 그 노인이나 장년의 자살률은 해마다 크게 줄고 있는데요. 줄어들고 있어요? 네, 줄어들고 있는데. 그건 정말 다행이네요. 네, 최근에 들어서 이 10대와 20대 자살률은 소폭이지만 증가하는 방향으로 돌아서서 그래요? 사실은 굉장히 큰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노인 장년층의 자살률은 큰 폭으로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건 정말 다행인데 10대, 20대만 올라간다? 뭐 아주 큰 폭으로 상승하지는 않지만 다른 연령대는 감소 추세인데 이 연령대에 관해서 지금 증가 추세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이 연령대의 자살률은 굉장히 낮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연령별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연령대는 어느 쪽입니까? 아무래도 7, 80대 노인층의 자살률이 제일 높고 그다음에 숫자로 보면 50대 남성들의 자살자 수가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그쪽은 좀 유의미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그렇게 숫자적으로 많은 건 아니지만 늘어난다는 게 문제다. 10대, 20대가.
OECD 국가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어떤가요? OECD 가입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이 훨씬 더 높거나 그런 상태는 다행히 아닌데요. 아이고, 예. 추세가 줄지 않는다, 늘어난다. 이게 과연 이제 그야말로 젊은 세대가 삶에 관해서 의욕과 흥미를 잃는다. 네. 우리 미래에 관해서 사실 희망을 갖지 못한다. 예. 이런 것을 반영해서 이 청소년들의 또 20대들의 자살에 관해서 뭔가 하여튼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그렇죠.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 아직은 그렇게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 네. 그러나 방치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네네. 그러면 왜 요즘 조금이라도 늘어나고 있는지 먼저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언제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지 이런 목소리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그냥 너무 힘들다고 죽고 싶다 그랬어. 그냥 왕따 당하는 게 힘들다. 고등학교 1학년이요. 전 이해가 돼요. 공부가 그만큼 힘들고 왕따는 공부보다 더 힘들 것 같아요. 왕따 당하는 게. 있었어요. 성적 때문에 압박받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동안 연습했던 거 준비했던 게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죽고 싶다고 얼마나 더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약간 그런 적도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폭력 서클이라 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잘못해서 연루돼가지고 사실 그런 거에 들어가면 빠져나오기도 힘들고 해가지고 거기에 압박감 같은 걸 느껴서 자살했던 사례를 들은 적 있어요. 저는 들어봤어요. 성적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막 죽고 싶대요. 안타까워요. 가장 많은 게 공부, 성적에 대한 압박, 힘들다. 그리고 왕따 이런 걸 많이 거론하네요.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좀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 10대들 사이에 이상한 문화가 번진다. 네. 어떤 문화입니까? 일단 이제 첫 번째로는 손목 긋기를 포함한 이 자해하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사는 게 의미가 없다. 초등학생이? 네. 예. 죽어버리는 게 낫다. 이런 것들이 아이들 사이에 뭐 사진을 찍어서 공유한다든지 노래로 만들어진다든지 어떤 노래가 개사돼서 불려진다든지 하는 그런 그야말로 일부 굉장히 우울하고 힘든 청소년들에게 국한됐던 그런 현상들이 조금 더 이렇게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널리 퍼져서 일종의 유행 같은 현상이 만들어지는 것이 지금 현재 2018년에 가장 큰 이제 우려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게 유행이 된다고요? 점차 이제 하는 친구들이 늘어나고 이제 이 발달된 이 소셜 미디어가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자기가 자해를 과거에는 숨기면서 했던 친구들이 많았던 반면에 자해하는 학생들의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본인의 자해를 사진을 찍어서 트위터에 올리거나 인스타에 올리고 또 이런 것을 같이 하는 친구들을 구하고 이런 과정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전파되고 전염되는 그런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관련된 상담도 요즘 많이 하시나요? 네. 저희 재난정신건강위원회라는 정신과 의사들끼리 늘어나고 있다 해서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서로 이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하루에만 뭐 4-5명의 자해 청소년을 상담하는 선생님들 계시고 또 학교의 담임 선생님들 중에서는 중고등학교 특히 여학생들 사이에 적어도 한 반에 1-2명은 이런 자해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뭐 우리나라 정확한 실태에 대한 통계는 없지만 이런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답니까? 상담들을 해보면? 이생망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키워드인데요. 이생망? 네, 이번 생에는 망했다. 아까 그 친구들도 인터뷰 때 말하듯이 부모에 대한 부모의 기대를 반영하는 그런 부모가 바라는 아이도 안 됐고 또 내가 바라는 삶을 앞으로 살 가능성도 별로 없고 세상에서 어쨌든 자기 힘든 걸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이 생에는 별 의미가 없다, 망했다 이런 정서가 아이들 사이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것 같고 또 어른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힘들다고 이제 청소년들이 힘들다라고 말하면 힘든 걸 인정해주지 않고 너희들이 뭐가 힘드냐 그래서 아이들이 그 민모션이라는 또 신조어가 있는데 그 울고 싶은데 소리내어 울지 못하면서 꽉 참고 입술을 깨물며 지내는 그런 상태. 라고 하는 그런 용어들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자해에 대한 생각들 거리에서 직접 만난 10대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한번 저희가 들어보죠. 요즘 인스타그램에 또 자해하는 거 애들 올리고 막 유행한다고 올리고 막 하지 말라고.
몰라. 애들 이상해. 칼을 손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피나는 걸 올리고 사진도 막 다 찍어서 올리고 약간 징그러운 거 막 약간 위로해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생명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살도 그렇고 이런 거 하는 것도 그렇고 솔직히 위험한 행동인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살아가는 거지. 사실 그런 친구들 보면 인생에 대한 뭐 뚜렷한 가치관이라고는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왜 사는지 다른 데서는 행복을 전혀 찾지 못하니까 그런 이상한 데서 찾지 않는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친한 친구 아니면 솔직히 관심이 없어서 이유는 안 물어볼 것 같아요. 네. 조금 아까 교수님께서 민모션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사실 실제로는 존재하는 그런 단어는 아닌데요. 고등학생 작가가 본인이 쓴 소설에 굉장히 이 시대에 힘들게 사는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현상을 그렇게 이제 용어를 만든 거거든요. 네. 많은 아이들이 부모의 기대에 부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학원 하면서 열심히 사실 살지만 1등 아니면 알아주지도 않고 공부를 포기했을 때 자기 인생도 끝난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잘하는 것도 없고 인정받을 것도 없으면 그냥 이 세상은 이제 더 살아갈 의미가 없다. 이런 정서 상태에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부모한테 걱정을 끼치면 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이걸 이제 표현하지 못하고 꾹 참고 살고 있다. 그래서 민모션 증후군만 있는 게 아니라 스마일 증후군이라고 해서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난 절대로 웃고 있는 게 아니야. 속은 울고 있어. 이런 용어도 이제 그 여학생들 사이에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민모션 증후군, 스마일 증후군. 네. 그런 뭐 그냥 쉽게 표현하면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을 견디고 있다. 이 청소년들이 그런 의식을 공유한다는 거고 그런 게 바탕에 깔린 위에 몇몇 학생들이 자해하는 뭐 손목을 긋는다? 손목 긋기도 그 정도는 하고. 굉장히 심한 건데요. 손목 긋기도 하고 사실 이제 우리가 우려되는 것은 사열이라고 해서 이제 자기 몸에서 피가 나가는 그런 것을 또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또 최근에 다시 약물자해라고 해서 뭐 타이레놀을 포함해서 개보린 이런 진통제 같은 것을 과량으로 복용한 후에 자해를 하는 그런 약물자해 또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트위터나 인스타에 나는 이런 걸 하고 있다. 이런 걸 같이 할 사람. 이런 것을 이제 본인이 구하러 다니기도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그 트친소라고 해서 그 트위터에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제 친구를 구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파력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SNS 주목 심리도 여기에 또 하나 작용을 한다면서요. 네. 요즘 아이들은 대부분 사실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같이 말할 사람도 없고 말을 들어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되게 외롭거든요. 외롭다 보니까 자기 주변에서 이런 사람 구하지 못하니까 이 SNS를 활용해서 이런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대화를 나눌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일종의 어쨌든 공유해 줄 사람, 자기와 연대해 줄 사람, 진심으로 실제 생활에서는 큰 도움이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SNS상에서 그런 사람을 구하는 그런 심리가 작동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해를 넘어서 이제 뭐 죽음까지. 그래서 일종의 뭐 참 끔찍해서 말로 옮기기도 참 그런데 죽자 문화라고 하는 용어도 청소년들이 쓴다고요? 뭐 노래도 이제 사실 이제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서 뭐 관종이라든지 또는 모쏠이라든지 쉽게 말하면 관종은 관심종자, 모쏠은 모태솔로. 하여튼 다른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면서 인정받지 못하면서 살 바에는 죽는 게 낫다. 이런 어떤 그 획일성에 기초한 굉장히 배제, 혐오 이런 것들이 퍼지면서 대가리를 쳐맞고 죽자. 우리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자기 비하, 자기 비판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 사이에 불행하게도 이런 것들이 노래로도 만들어지고 어떤 노래가 개사돼서 불려지기도 해서 참 슬픈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정말 이런 일이 있어? 의아해 하실 분들이 많은데요. 엄연한 지금 하나의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충격적이지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지금 방금 얘기하신 그 노래 일종의 유행가처럼 심지어 초등학생들한테서도 번지고 있답니다. 한번 저희가
곽지연 리포터가 취재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어떤 노래 안다고요? 대가리 받고 자살하지. 그런 노래가 있어요. 네. 집까지 모아놓은 몸뚱아리야 대가리는 의미 없어 장식품이야 이제 내 차례는 끝났으니 사요 널어요 받고 자살하자. 대가리 받고 자살하자. 대가리 받고 자살하자. 많이 불러요? 네. 아이고, 끔찍합니다. 네네. 많이 부른다네요. 이제 제일 걱정인 것은 조금 더 어린 아이들 사이에 청소년이라기보다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뭐 이런 아이들 사이에 이런 노래가 이제 번져 나가는 것이 걱정이죠. 네. 그러니까 쓸모 없으면 죽어야 된다. 이런 문화가 그야말로 이제 아이들이 혼날 때 그 대가리는 어디에 쓰냐 뭐 이런 비난을 들었던 아이들이 자기가 능력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풍조가 더 어울려서 이렇게 확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왜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어. 이것도 일종의 유행어가 됐다고 그랬죠. 이게 참 알게 모르게 뭐 유행어, 뭐 노래 이런 게 그냥 툭툭툭 나오다 보면 그만큼 이 생에 대한 존중감이랄까 이런 게 참 좀 약화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문화가 자꾸 퍼지는데요. 예전에 뭐 삶에 대한 희망을 잃고 의욕을 잃고 무기력하다. 그러면 이게 다 고등학생들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요. 최근에는 중학생으로 내려오고 또 초등학생으로 내려와서 부모들이 그렇게 바라는 공부에 관해서 일찍 포기하겠다. 부모들에게 자기에 대한 기대를 꺾어버리겠다.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런 아이들의 이야기를 이제 정말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제 굉장히 속상해하는 거는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선생님도 바쁘고 집에서는 엄마 11시, 10시 학원 끝나서 만나고 피곤해서 자고. 남학생, 여학생의 차이도 있습니까? 이 남학생들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어쨌든 공격적으로 푸는 그런 행동으로 푸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여학생들은 이 자해 문화에 더 깊숙이 빠져들어서 자기를 공격하는 자해 문화는 사실 남학생들보다도 여학생들에게 더 널리 퍼져 있습니다. 트위터, 아까 인스타그램 이런 거 언급하셨는데 검색창에 자해하고 검색하면 관련된 사진 같은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뜬다고 그래요.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그 사진 좀 검색 안 되게 기업들이 노력하라. 기업들한테 좀 금지시켜달라. 이런까지 지금 청원이 갔다면서요. 저랑 저희 정신과 의사들 몇 명이 함께 청원하신 거예요? 청원했는데 적어도 단기적으로 이런 문화가 좀 정리가 되려면 그런 이제 수단을 통제하는 거 소셜 미디어에서 좀 책임감을 갖고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그걸 보고 또 자해하는 법을 구글에서 배우고 인스타에서 자해 사진을 올려서 친구를 맺고 이런 관계들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정부에서 빨리 이 소셜미디어 회사들한테 하다못해 뭐 금지는 못하면 경고 문구라도 같이 올려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에 대한 청원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자해 전파, 자해 확산을 막아주세요. 이런 청원이네요. 이게 학교 현장 교사들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선생님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학교 현장에서 무슨 좀 고민들을 하고 있잖아요. 대책이 없습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어쨌든 이런 친구들에게 부모님께 알리고 상담 교사에게 또 의뢰하고 그러는데 반에서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 학교에 모두 배치되어 있지 않는 그런 전문 상담 교사가 전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 아이들을 잘 상담해 줄 어른이 없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어쨌든 아이들이 충분한 어떤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방금도 조경진님께서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죽으려고 하는 아이들 실제로 많이 만나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도움을 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런 의견. 많은 어른들이 못하게 하는 것으로 접근하시는데 못하게 하는 것으로는 아이들의 마음을 숨기니까 이 자해가 어떤 의미인지 자해가 실제로 아이들에게는 뭐 분을 풀게 하는 효과도 있고 후련해진다는 아이들도 있고 못난 자기 자신을 처벌하는 효과도 있다고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심정을 잘 들어주면 사실 자해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못하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자살 의도를 면밀히 평가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아이들의 좀 심정을 들어주고 덜 힘들게 해주는 거. 이게 자해 문화를 근본적으로 줄어들게 하는 어른들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이 자살은 아주 충동적인 경우가 또 많다면서요?
어른들은 좀 그야말로 여러 가지 심사숙고하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관계에 기초해서 정말 결심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청소년기에는 뭐 흔히 말하듯이 전두엽의 발달보다 이런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뒤늦어서 뭐 욱하고 그런 충동적으로 하는 경우가 어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걱정이고 문제인 거예요. 좀 내 아이가 좀 위험하다는 시그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포착할 수 있을까요? 일단 현상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5, 6월 달에 반팔 입기를 싫어하는 친구들이 손목 걷기를 한 경우가 많았었죠.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침묵하고 또 비관하고 특히 이제 아이들 입에서 엄마 이번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 실제로 이생망이라 얘기를 입에 달고 사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너무 힘든다는 걸 호소하면서 이번에는 어렵다. 그리고 문을 잠그고 있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이의 정서가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관적이다. 이러면 혹시 이제 특히 여학생들이 그런 경우에는 자해의 문화에 혹시 연관이 되어 있는지 살펴봐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말문을 열어서 말하도록 대화를 하는 것 그것밖에 사실 방법이 없는 거죠. 사실 이제 손목을 긋는다는 건요. 말로 안 되기 때문에 몸으로 표현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말을 하게 되면 굳이 손목을 그을 필요는 이제 없게 되는 것 같아요. 내 아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관심 갖고 지켜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고요. 그저 성적표만 들여다보지 마시고 그리고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눌 수 있는 아주 일상적인 대화부터. 사실 일상적인 대화가 하루에 15분 이야기하는 지 없다고 하고 그러니까요. 입만 열면 입시에 관한 또 공부에 관한 얘기니까 청소년들이 제발 입시 중심, 공부 중심, 1등주의, 획일주의 이런 것을 벗어나는 사회에서 언제 살아보냐.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희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기획한 생명사랑 캠페인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정말 빨리 사라져야 할 이 10대의 자살 문화, 자해 문화 뭐 이런 얘기 좀 나눠봤습니다.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현수 교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10대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 바라는 목소리 함께 들으면서 마무리 짓죠. 같은 친구인데도 과연 왜 저렇게 죽었어야만 했는지 이해가 안 갈 때가 더 많아요.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불쌍하고 좀 주변에서 어른들이 어느 정도 인지를 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가만히 두고 있었어야 됐나. 교사? 선생님들도 요즘 애들한테 좀 더 신경 많이 써줘야 될 것 같고. 그냥 왜 우리가 이런 환경에 놓이게 됐나 되게 불만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회에. 이렇게 공부 때문에 자살하고 학교폭력 같은 것 때문에 자살하는 환경에서 살아가야 하나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너무 안타깝고 10대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자녀들과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저녁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죠. 안녕히 계세요.